나는 아침 안개가 희미하게 깔린 늦가을 새벽 평소처럼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중이었다. 공기가 서늘하고 습기를 머금어 숨을 들이쉴 때마다 기분 좋은 상쾌함이 온몸에 퍼졌다. 그날은 특별히 무언가 달라 보이지 않았다. 늙고 헐거워진 운동화를 질질 끌면서 골목골목을 걸었고 길 건너 작은 공원에서는 고양이 한 마리가 시야를 가로질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정적 속에서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난생 처음으로 이른 새벽에 무엇인가 거대한 변화의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오래 이른을 넘긴 평범한 노인이다. 그러나 내 이력은 그리 흔하지 않다. 40년 넘게 건설업계에서 몸담으며 그야말로 맨손에서 시작해 국내 중견 기업으로 회사를 일군 적이 있었다. 이름이 박세준인 나는 한때 회장님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직함 따위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회사를 키운다는 건 결국 믿을 만한 동료들과 함께 땀 흘려 일하는 일이었고, 나는 늘 그들 곁에서 직접 발로 뛰고 어려움이 생기면 공사 현장에 머무르며 문제를 해결했다. 나는 지금도 회장이라는 호칭보다는 현장에서 철근을 나르던 시절을 더 선명하게 기억한다. 은퇴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자유로운 새벽을 맞이할 수 있었다. 예전에는 밤늦게까지 서류를 뒤적이거나 긴급하게 올라오는 공사 현장 보고 때문에 휴대전화를 놓지 못했다. 아침이 오면 사무실부터 들러야 했다. 그렇게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왔으나 정작 내 이름 석자보다는 회장 혹은 사장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날이 훨씬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다. 그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라며 지나가는 동네 아이들이 가볍게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동네 구멍가게 주인이 박 어르신 오늘도 일찍이시네요 라고 편하게 말을 놓는다. 나는 그게 무척 좋다. 호칭이나 권위 없이 누군가의 이웃으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마음 편안하다. 아내는 내게 평생 고마운 존재다. 이름은 이정혜이고 나보다 2살 어리다.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않고 내가 매일 현장을 뛰어다닐 때마다 묵묵히 집과 가족을 지켜주었다. 바쁜 남편에게 잔소리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정혜는 그저 당신 편한 대로 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면서도 새벽마다 내 도시락을 싸주고 밤늦게 귀가할 때까지 불을 켜두곤 했다. 덕분에 나는 집이라는 존재가 주는 안정감과 위안을 평생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도 이제는 모두 자라 가정을 이루었다. 손주들까지 태어나 가끔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이곤 한다. 그때마다 정혜는 가장 행복해 보인다. 오래전에는 함께 여행을 가고 싶어도 시간이 나질 않았다. 이번 주말에도 현장에 나가봐야 해요. 여보, 아직 회의가 남았네요. 같은 이유로 우리는 길고 긴 시간을 서로 떨어져 지내야 했다. 그러나 은퇴를 하니 갑자기 시간이 남아 돌았다. 이제는 내가 오히려 정혜에게 바깥 나들이를 제안할 때가 많다. 드라이브나 갈까라고 물으면 정혜는 씩 웃으며 그럼 가까운 바다라도 다녀올까요? 하고 대답한다. 그렇게 천천히라도 잃어버렸던 시간을 채워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이었다. 텃밭에서 마른 가지를 잘라내고 있던 나를 향해 정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낡은 앞치마를 허리에 두른 채로 살짝 망설이는 표정이었는데 그 모습이 왠지 심상치 않았다. 정혜가 내게 말을 꺼낼 때 저런 표정을 짓는 건 흔치 않다. 여보, 정혜가 눈을 내리깔며 낮게 말했다. 우리 차를 한번 바꿔볼 수 있을까요? 나는 땅을 파던 호미를 잠시 멈추고 아내를 쳐다보았다. 50년을 함께 지내며 사치스러운 부탁은커녕 작은 요구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하다니 의아했다. 차요. 새 차가 필요해요. 라고 묻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이제 여행도 자주 다니고 손주들 태우고 다닐 일이 많잖아요.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차가 있으면 어떨까 해서요. 나는 솔직히 몇 초간 말문이 막혔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늘 거래처와의 관계를 고려해왔다. 건설 현장에는 국산 트럭과 장비들이 많았고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 내가 타는 차도 늘 국산차였다. 중견기업 현업시장 외에 회장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 괜히 무슨 소문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습관이 은퇴하고 난 뒤에도 남아 있었다. 왠지 모르게 외제차는 안 된다 라는 무의식이 있다 할까. 그런데 아내의 표정을 보니 그 마음이 싹 가셨다. 평생 요구 한번 하지 않던 아내가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뭔가를 원하고 있었다. 여보, 한 번쯤 좋은 차 타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당신이 평생 현장에서 고생한 걸 봤잖아요. 그 보답으로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 말이 왠지 가슴을 울렸다. 40년 세월 동안 내가 해준 게 딱히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좋은 집이라거나 비싼 보석을 사주지도 않았다. 그나마 큰 아이들이 독립할 때 도와준 것 외에는 돈을 특별히 쓴 적도 없었다. 나도 아내도 돈에 대한 욕심이 크지 않았으니 별 불만 없이 살았지만 이번에는 아내가 분명하게 소망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래요.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나는 아내와 함께 몇 날 며칠 인터넷으로 정보를 뒤적였다. 손주들은 요즘 차 정보에 밝아서 할아버지 클래스가 멋있대요 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는 큰 관심은 없었지만 아내와 손주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묘하게 들떴다. 마침내 며칠 후 나는 아내와 함께 서울 시내의 벤츠 매장을 찾기로 했다. 오늘 아침도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를 한 바퀴 돌고 텃밭에 물을 주었다. 아무리 은퇴했다고 해도 새벽형 인간의 생활 패턴은 바꾸기 어려웠다. 아내는 부엌에서 조용히 대 아침밥을 준비했다. 뜨끈한 미역국에 밥 한 공기, 그리고 반찬 서너 가지. 언제나 똑같지만 정성 가득한 식사를 대접받고 나니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다. 여보, 오늘 매장 구경 갈까요? 정혜가 상을 치우면서 물었다. 그래요, 옷 좀 갈아입고 갈까요? 나는 순간 그렇게 말할 뻔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나는 40년 넘게 현장에서 작업복과 편한 바지만 입고 다녔다. 공사 현장에서도 사장들 앞에서도 단정함만 지키면 충분했다. 괜찮아요. 편하게 갑시다. 차 보러 가는 건데 차림새가 뭐가 중요해요? 정혜는 살짝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끝내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 집 앞에 세워둔 낡은 국산채에 올랐다. 시동을 걸며 아내에게 물었다. 정말 괜찮겠어요. 거기 아무래도 화려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아내는 웃으며 걱정 말아요. 그냥 구경하러 가는 거잖아요. 라고 했다. 차를 몰고 서울 강남 중심가로 향하는 동안 아내는 손주가 알려준 차종과 기능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다. 자동 주차 기능도 있고 좌석이 너무 편하대요. 그리고 최신 안전장치가 있어서 나이 든 사람이 운전하기에도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운전대를 잡은 채 그러냐 하고 대충 대답을 했지만 사실 이런 걸 처음 들어서 조금 복잡했다. 그러나 아내의 들뜬 목소리가 참 반가웠다. 내게 기대를 품고 있는 모습이 왠지 내가 젊은 시절 현장 일을 시작할 때 느꼈던 열정과 닮은 것 같았다. 얼마 뒤 반짝이는 유리 외벽을 가진 고급 매장에 도착했다. 마치 전시장처럼 광택나는 차들이 내부에 멋지게 배치되어 있었다.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내부 공간에서 흐르는 은은한 조명과 차체에 반사되는 빛이 눈부실 정도였다. 그러나 나는 잔뜩 낡은 점퍼에 면바지를 입고 아내 역시 편한 차림으로 왔기에 순간 살짝 위축되는 기분이 들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게 어떠냐? 옷차림이 전부는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직원이 어서 오세요 라고 형식적으로 인사를 건넸다. 나는 안녕하세요 하고 가볍게 목례를 했다. 그런데 직원의 시선이 묘하게 우리를 아래 위로 훑었다. 입고 있는 옷과 전체적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표정이 굳어 보였다. 혹시 어떤 용무로 오셨나요? 그녀의 말투에 살짝 냉기가 서렸다. 나는 아내를 살펴보았고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다. 새로 나온 클래스 모델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말이 끝나자 직원은 의아하다는 듯이 웃었다. 클래스요. 가격이 꽤 높습니다. 2억이 훌쩍 넘는데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비웃음이 묻어났다. 나는 40년 넘게 공사 현장을 누비며 어느 정도 인간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무시와 편견을 경험해 왔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가격부터 거론하며 나와 아내를 평가하는 시선은 처음이었다. 한편으로는 나 역시 모습 탓에 그렇게 보일 만도 하겠지 싶어 자괴감이 들었다. 평생 소박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있었으나 이곳에서는 오히려 그 소박함이 빈약해 보이는 낯선 풍경이 되었다. 그래도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네, 괜찮습니다. 차량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나 직원은 한숨을 쉬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상담이 어려울 것 같네요. 다른 분 예약이 곧 있어서요. 그녀는 애써 바쁜 척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다. 매장 내부를 둘러봐도 손님은 우리밖에 없었다. 적막한 쇼룸에서 듣는 직원의 말은 더더욱 불쾌하게 들렸다. 아내는 내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겼다. 여보, 그냥 돌아가요. 여기서 차 안 사도 돼요. 아내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게 떨렸다. 평생을 고생만 하던 아내가 오히려 자신이 뭔가 잘못한 듯 위축되는 모습이 내 가슴을 더 쥐어짰다. 언제 상담이 가능할까요? 내가 다시 한번 물었지만 직원은 고개를 살짝 돌리며 대답했다. 글쎄요, 예약이 있어야 하고 또 자산 증명도 필요하시니 좀 복잡하실 텐데요. 말끝이 흐려지며 커다란 유리창 밖을 힐끔 쳐다보았다. 손님, 사실 지금 이 모델은 워낙 고가라 예약과 서류 없이 보러 거래 오시긴 좀 어렵습니다. 대신에 저기 더 작은 모델들이 있어요. 아마 손님께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쯤 되니 나도 더 참기가 힘들었다. 그런데도 어쩐지 내 젊은 시절이 떠올랐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던 20대 초반 나는 돈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괜히 쭈뼛대거나 반대로 아부를 떨기도 했다. 지금 저 직원도 어쩌면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 무시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중인지 모른다. 아내가 내 소매를 다시 잡았다. 여보, 그만해요. 그 목소리엔 눈물이 배어 있었다. 나는 마음속에서 뭔가가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지만 내 성격상 소리를 지르거나 험한 말을 하진 않는다. 다만 분명한 내 뜻을 전할 필요는 있었다. 지점장님을 좀 뵐 수 있을까요? 내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자 직원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아, 지금 지점장님은 바쁘신데. 그녀가 망설이는 사이에 나는 더 단호하게 말했다. 당장 모셔와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나의 목소리 톤을 듣고는 그녀도 더는 버티기 어려웠는지 다급히 2층 계단을 올라갔다. 나는 아내의 손을 살짝 잡았다. 정혜야, 미안해. 괜히 이 고생을 시키네.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냐, 내가 처음부터 욕심부린 게 잘못이었나 봐. 그 말이 얼마나 안쓰럽던지 내가 오히려 가슴이 아팠다. 얼마 지나지 않아 2층 계단 위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커다란 서류 가방을 든 남성이 허둥지둥 뛰어 내려오며 나를 발견하자마자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다. 박 회장님. 그였다. 김지훈 지점장. 건설회사 시절에 우리 현장에 벤츠트럭을 납품하던 사람이었고 회사와 여러 건으로 거래가 있어서 내가 직접 검토하던 담당이었다. 내가 은퇴한 뒤로도 종종 안부 전화를 주던 사이였는데 이 매장에서 지점장으로 일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이렇게 직접 만나러 온 적은 없었다. 어쩐 일로 연락도 없이 김지훈이 당황한 듯 얼버무리자 나는 손사래를 쳤다. 그냥 조용히 아내랑 차를 보러 온 거야. 그런데 좀 불친절한 응대를 받았어. 바쁜가 봐. 그러자 김지훈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직원 쪽으로 눈길을 주었다. 아이고 회장님, 직원이 무례를 범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교육을 못했나 봅니다. 주변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나는 여전히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젊은 직원은 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 상황이 낯설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지난 세월 건설 현장에서 나 역시 엄한 목소리로 후배들을 지도하던 장면이 겹쳐 떠올랐다. 분명히 혼낼 건 혼내야 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람을 바로잡아주는 것도 어른의 몫이었다. 나는 괜찮지만 내 아내가 좀 상처를 받았네요. 차를 사달라고 처음으로 부탁했던 건데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지. 김지훈 지점장은 땀을 닦으며 직원에게 눈짓했다.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무슨 짓이냐? 그는 목소리를 억누르려 했지만
이미 울컥하는 감정을 감추기 어려워 보였다. 얼른 사과드려 젊은 직원은 풀린 무릎을 겨우 세우고 나와 아내에게 허리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손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나는 직원이 고개를 숙인 모습에 조금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보게 알아보지 못했다는 표현이 문제인 거야. 알아봤으면 잘해줬을 거다라는 의미로 들리거든.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만 고객이 되나? 직원은 그 말을 듣고 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다. 나는 그 순간 오래전에 내가 떠올랐다. 현장에 처음 들어가 온갖 두려움을 안고 불안하게 일하던 시절. 그때 난 실수투성이었고 한 선배가 조용히 나를 불러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이 우선이다 라는 말을 해주었다. 그 말에 뜨거운 울림을 느꼈던 기억이 스쳤다. 김 지점장, 난 사실 이 매장에서 클래스를 사려고 했네. 아내가 타보고 싶어 했거든. 그렇게 말하자 김지우는 당장이라도 서류를 가져오겠다며 허둥거렸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현금 결제하시겠어요? 아니면 할부로 현금으로 할게. 그게 편하니까.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직원들의 얼굴에 일순 정적이 흘렀다. 방금 전까지 나를 빈털터리로 여겼던 듯한 그 젊은 직원은 눈이 휘둥그레졌고 김지우는 다시 한번 미안함과 경악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 나는 구석에 서 있는 직원에게 조용히 손짓했다. 여기 와서 내게 잠깐 이야기 좀 들어볼래요? 그는 몸을 잔뜩 움츠린 상태로 조심스럽게 내 앞에 섰다. 죄송합니다. 또다시 사과부터 했다. 나도 젊은 시절에 실수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사람을 외모나 옷차림으로 단정짓는 건 곤란하다는 걸 일찍 배웠지. 그 배움을 놓치면 나중에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된다는 걸 내 경험으로 느꼈어. 직원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당신이 오늘 잘못했으니 이런 일은 절대 다시 하지 마요. 내가 특별히 큰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누구든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최대한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려 애썼다. 아내의 표정도 한결 누그러져 있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선 진심이 배어 있었다. 김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 눈치를 살폈다. 회장님, 이 직원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정식 징계를 진행해도 되는데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징계가 능사는 아니지. 다만 이 친구가 오늘의 경험을 평생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어. 다른 매장으로 보낼 수도 있겠고 그건 지점장인 자네가 판단해. 중요한 건 배움이지 처벌이 전부가 아니야. 김지우는 곤란해하면서도 내 뜻을 따르겠노라 했다. 직원도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렇게 차를 계약하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내내 조용했다. 집에 도착해서야 겨우 목소리를 냈다. 여보, 아까 미안했어요. 괜히 당신까지 불쾌하게 만들었잖아요. 하지만 내가 더 미안했다. 아니요. 원래 기쁜 마음으로 차를 사러 간 건데 그렇게 되어버렸으니 내가 오히려 미안하죠.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서도 다시금 생각이 많았다. 과연 내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하지만 아내가 느꼈을 모멸감과 서운함을 생각하니 적당히 참고 넘어가기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을 옷차림으로 판단하는 일은 우리 사회 여기저기에서도 여전히 흔하게 벌어지는 모습이다. 며칠 뒤 벤츠 매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차량 인도 준비가 끝났다고 했다. 아내가 이번에는 좀 차려입고 갈까? 라고 제안했다. 솔직히 차려입을 필요가 굳이 없긴 했지만 아내가 신경을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정장을 꺼내 입었다. 오랜만에 예복 차림으로 거울 앞에 서니 어색했다. 그래도 어깨를 쭉 펴고 있으니 나도 사람이 달라 보이긴 하네 하고 깨달았다. 매장에 도착했을 때 김지훈 지점장이 직접 나와서 반갑게 맞이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뒤에는 예의 바르고 친절해 보이는 직원들이 나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한때 전에 무례하게 굴었던 그 직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 친구는 어떻게 되었나 내가 물었다. 지방 지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본인도 거기서 새로 마음 잡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지우는 착잡해 보이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차량 인도 절차는 순조로웠다. 서류에 서명하고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설명을 들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가 부드럽게 귓가를 감싸는 느낌이었다. 아내가 뒷좌석에 앉아 생긋 웃으며 말했다. 우리도 이런 차를 타게 되다니 꿈만 같아요. 여보, 수고 많으셨어요. 그 따뜻한 한마디에 지난 불쾌한 경험도 잊을 수 있을 듯했다. 매장을 떠나면서 김지훈이 연신목례를 하며 늘 건강하세요, 회장님. 그리고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창문 너머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다음엔 그냥 편히 만나자고. 그날 저녁 새 차를 집 앞에 세워두고 두 사람만의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정혜는 소박한 밥상을 차리고 나는 근처 마트에서 맥주와 안주를 사왔다. 흔한 일이 아니어서 그런지 괜히 설레고 즐거웠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정혜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현장에서 보낸 세월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했던 젊은 시절, 그리고 요즘의 소소한 행복, 그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내가 회사 키울 때 힘들었지. 내가 넌지시 묻자 정혜는 웃었다. 당신도 힘들었지만 나도 외롭긴 했어요. 그래도 이젠 이렇게 편하게 지내니 좋네요. 언젠가 서로에게 한 번쯤은 해주고 싶었던 얘기들을 그날 밤 비로소 마음 편히 꺼낼 수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새벽 산책 대신 새 차를 몰고 동네 시장에 갔다. 예전에 타던 낡은 국산차와는 달리 운전석에 앉았을 때 시야가 편안했다. 시트도 푹신해서 허리가 덜 아팠다. 내가 그토록 차림새가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운전석에 앉아 거울로 본 내 모습은 좀 달라 보였다. 그래도 뒷좌석에는 여전히 내 낡은 점퍼가 놓여 있었다. 언젠가 누군가가 물었다. 할아버지 왜 새 차에 어울리지도 않는 이 옷을 계속 입으세요? 나는 대답했다. 이 점퍼가 나를 일으켜 세운 옷이거든. 이걸 입고 내 일생을 바쳤으니까. 그러고는 마음속으로 덧붙였다. 겉모습에 휘둘리기보다 늘 원칙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 나 자신을 잊지 않으려는 거야. 며칠 뒤에는 손주들을 태우고 교회 드라이브를 다녀왔다. 아이들은 자동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환호성을 질렀다. 와, 할아버지 차 너무 좋아요. 뒷좌석에 앉은 막내 손주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아내와 나는 눈을 마주보며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 이렇게 소소한 기쁨을 아내와 함께 누릴 수 있다니. 평생 회사와 현장만 바라보았던 내가 이제 와서야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어느 초여름 날 우연히 시내를 지나가다가 국산차 매장 앞에서 그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다. 바삐 움직이며 손님을 안내하던 그 젊은 직원이었다. 지방 지점으로 갔다고 들었는데 다시 서울로 온 모양이었다. 나는 호기심이 생겨 잠시 차를 길가에 세우고 지켜봤다. 그 직원은 한 중년 고객에게 매우 정중하고 상세하게 차를 안내하고 있었다. 얼굴 표정에서 진지함과 책임감이 뚜렷하게 느껴졌다. 내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것을 눈치챘는지 직원이 시선을 들어 나를 발견하곤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황급히 뛰어와 깊이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그날 이후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는 그 한마디만으로 모든 감정을 표현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지내는 것 같아 보기 좋네. 고객들을 잘 모시고 있나 보지. 직원은 다시 한번 눈을 반짝이며 네, 저도 이제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런 그를 보니 내가 그날 매장에서 취했던 태도가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지. 중요한 건 그걸로부터 무엇을 배워 어떻게 달라지느냐야. 나는 속으로 그렇게 곱씹었다. 그리고 그 길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뜻밖의 장면을 봤어. 그 직원 참 성실하게 일하고 있더라고. 아내는 전화기 너머로 웃었다. 잘 됐네요. 우리도 그 일이 있은 뒤로 많은 걸 깨달았잖아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나는 맞아? 하고 짧게 대답했다. 사소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큰 교훈을 남긴 사건이었다.
나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난다. 바뀐 게 있다면 예전처럼 달랑 운동화 끈을 묶고 걸어나가는 대신 종종 새 차에 시동을 걸고 가까운 공원이나 시장까지 드라이브를 해본다는 점이다. 누군가는 은퇴해서 호강을 누리는구나 하고 부러워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괜히 거창하게 외제차를 사다니 하고 비웃을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나는 내가 살아온 세월과 아내가 지켜준 노고를 인정받고 싶었고 무엇보다 우리 부부가 서로에게 주는 선물을 통해 인생 마지막 장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고 싶었다. 단지 차를 샀다는 사실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그 차가 우리 인생의 자부심이나 재산을 상징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건 그 과정을 통해 다시금 인간의 존엄과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되돌아봤다는 점이다. 나는 한때 건설 회사를 이끌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겪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을 실감했다. 아무리 큰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사람을 존중하는 기본을 잃으면 결국 무너지고 만다. 그리고 이 사실은 어느 분야에서든 마찬가지다. 매장 직원이든 회장이든 삶에서 놓쳐서는 안 될 가장 근본적인 가치가 바로 그것이다. 그 사건 이후 아내는 가끔 내게 말한다. 당신 새벽에 나갈 때마다 이제는 혹시나 새 차를 운전하느라 더 바빠지는 건 아닐까 했었는데 아직도 동네를 걷고 텃밭을 챙기고 있네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이 몸을 지탱해 온 방식은 변하지 않아. 이 점퍼 한 벌이면 충분해. 비록 차가 달라졌어도 결국 같은 사람이고 같은 마음이잖아. 아내도 함께 웃는다. 우리가 타는 차가 무엇이든 우리 삶의 태도와 중심은 그대로라는 걸 서로 잘 알고 있다. 어느 날 손주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왔다.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어디 드라이브 가요? 막내 손주가 두 손을 머리 위로 들어 흔들며 신나게 소리쳤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뒤를 돌아봤다. 여보, 오늘은 아이들 데리고 한강 공원이라도 갈까요? 아이들은 벌써부터 뛰어다니며 신이 났다. 나는 차 열쇠를 챙기고 여전히 낡은 점퍼를 입은 채 아이들의 손을 이끌었다. 뒷좌석에 아이들을 태우고 나니 이 차의 진정한 가치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더 편안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데 있음을 새삼 깨달았다. 차창 밖으로 청명한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에 나무잎들이 살랑거리고 아스팔트 위에 짙게 깔린 햇살이 반짝였다. 아내가 조용히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여보, 참 다행이지요. 우리가 이 정도 여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서. 나는 아내의 손등에 살짝 내 손을 포겠다. 그래, 정말 다행이지. 그동안 우리 고생 많았잖아. 이제는 이런 순간을 즐길 자격이 있지. 아내는 살짝 눈시울이 붉어지려는 걸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언뜻 그날 벤츠 매장에서 받았던 무시 그리고 이어진 작은 갈등을 떠올렸다. 허름해 보이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인생의 풍경은 크게 달라진다. 그리고 나 자신도 과거에 누군가를 편견으로 대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게 된다. 도로를 달리면서도 한쪽 가슴이 조용히 뭉클해졌다. 사람은 누구나 외모 경제력 지위로 다른 일을 재단하고픈 유혹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나는 이미 오랫동안 현장에서 배워왔다. 그리고 이번 일로 더욱 확실히 깨달았다.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결국 사람을 빛나게 하는 건 존중과 배려구나. 어느덧 해가 저물어 갈 때쯤 우리는 강가 주차장에서 차를 세웠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아내는 주변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와 내게 건네주었다. 나는 차 옆에 기대어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강물에 비치는 석양이 흐릿해져 갈 때 우리 가족은 다시 채올라 집으로 돌아왔다. 뒷좌석에서 쏟아지는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운전대를 잡은 내 마음속에는 짙은 평온이 깔렸다. 며칠 후 이른 새벽에 다시 동네를 걷기 시작했다. 벤츠를 산 뒤에도 가장 좋아하는 건 사실 이런 걸음이었다.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길에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사색에 잠기는 순간 나는 그때 내 삶의 모든 굴곡이 소중한 경험이라는 사실을 몸소 느낀다. 화려하게 치장된 차가 아니라 내 낡은 점퍼와 묵묵한 두 발이 오히려 나를 가장 잘 드러내는 증거다. 나는 그걸 자랑스러워한다.
아침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늘 그래왔듯이 따뜻한 밥상을 차려둔다. 아내와 밥을 먹으며 종종 지난날의 일들을 나눈다. 여보, 기억나요? 어떤 직원은 새벽에도 현장에 나와서 내가 하는 걸 배우겠다고 했지. 그랬죠? 그 친구 결국 부장까지 올라갔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사람과 사람을 통해 배운 시간들을 추억한다. 그리고 벤츠 매장의 젊은 직원 얘기도 자연스럽게 꺼낸다. 그 친구 아마도 조금 더 좋은 어른이 되어 있을 거야. 라고 하면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겠죠.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한다. 마음 한켠에는 왠지 모를 뿌듯함이 인다. 나는 종종 친구들과 만나 소일거리를 하기도 한다. 얼마 전에는 함께 차를 타고 근교 바닷가를 찾았다. 예전 같은 식으로 허름한 옷차림에 낚싯대를 들고 갔는데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많은 사람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새 차와 우리 차림새가 묘하게 어울리지 않아 보였나 보다. 그래도 우리끼리는 그 시선이 그저 웃기고 즐거울 뿐이다. 한 친구가 우스개로 말했다. 야, 박 회장. 그렇게 좋은 차 타면서 점퍼는 뭐냐? 나는 정색하며 대답했다. 이 점퍼가 날 만들었어. 이 옷 없이는 내가 없지. 친구들은 그 말을 듣고 폭소를 터뜨렸다. 웃고 떠들다가 친구와 함께 파도 소리를 들었다. 파도가 부딪힐 때마다 하얀 물거품이 바위 위에서 튀어오르고 그 너머로 노을이 깔렸다. 그런데 친구 한 명이 문득 시선을 돌리더니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왜 하고 묻자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너 진짜 엄청 변했다. 옛날에는 말없이 일만 파던 놈이었는데 지금은 가족 얘기도 잘하고 감정 표현도 훨씬 많아졌어.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짠하게 만들었다. 그런가 뭐 사람은 원래 변하는 거지. 나는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나 역시 내 변화를 잘 알고 있었다. 예전에는 돈을 벌고 회사를 크게 하는 것만 중요한 줄 알았다. 가족이 원하는 걸 들어주지도 못했고 스스로 감정을 나눌 줄도 몰랐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이제는 뭘 해도 여유로운 마음이 먼저 생긴다. 좋은 차를 타든 편한 옷을 입든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으로서 당당함을 잃지 않는 것이고 타인을 대할 때 배려를 잊지 않는 것이다. 차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오늘 저녁에 손주들 온다는데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하려고 하는데 재료 좀 사다 줄 수 있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금방 갈게. 이런 일상적인 통화가 지금의 나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다. 나는 친구들과 헤어지고 급히 차를 몰아 식료품점으로 향했다. 장을 보며 문득 예전 기억이 떠올랐다. 한때는 이렇게 장 보는 일 따위는 할 생각도 못했다. 새벽 5시에 나가 밤 11시에 돌아왔고 주말에도 대체휴일에도 현장을 뛰었다. 아내는 나 대신 언제나 이런 자잘한 일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그때 고생한 걸 조금이라도 보상해 주어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직접 장바구니를 들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부르며 국물 간을 맞추고 있었다. 갈비찜에 당근 좀 넣어주겠어요? 라는 말에 반사적으로 나는 부엌칼을 들고 당근을 썰었다. 그러다 아내가 내 손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40년 만에 내가 당신이 요리하는 걸 보네. 나는 멋쩍게 웃었다. 부엌칼을 잡는 것도 어색하지만 이런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낯설면서도 흥미로웠다. 시간이 많으니 이제는 나도 당신을 좀 도와야지. 내가 그렇게 말하자 아내는 환히 웃었다. 이 작은 변화들이 결국 우리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걸 나는 새삼 느꼈다. 저녁 무렵 손주들이 도착했다. 맛있는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다니며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내일도 드라이브 가요? 라고 외쳤다. 아내가 그럼 어디 가고 싶니? 라고 물었더니 아이들은 거창하게도 부산 바다까지 가자고 했다. 나는 웃으며 주말에 시간이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 하고 대답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다. 내가 주말에 멀리 나들이를 간다는 것 자체가. 그러나 이제는 가능한 일이다. 은퇴를 했고 마음에도 여유가 생겼고 차도 충분히 달려줄 것 같다.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내 차를 언급했다. 할아버지 차 자동주행 된다는 게 진짜예요, 맞아.
하지만 안전운전은 직접 해야 해. 기계에만 의존하면 위험하지. 나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조언했다. 멋있다. 우리 엄마 아빠. 차랑은 달라요?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내가 언제 그 차를 샀는지 얼마짜린지 또 어떤 기능이 있는지 물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글쎄 제일 중요한 건 함께 타는 사람이 누구인가야 라고 말해 주었다. 아이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할아버지가 너희 생각해서 좋은 차를 산 거야 하고 부드럽게 설명했다. 나는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과 방 안에서 보드게임을 즐겼다. 이 작은 순간이 참 행복했다. 나중에 아이들은 할아버지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그렇게 낡은 옷을 항상 입고 다니세요? 라고 물었다. 아내도 옆에서 그러게나 말이다. 할아버지 멋진 옷도 많은데 왜 그럴까 하며 웃었다. 나는 손주들의 눈높이에 맞춰 조용히 대답했다. 이 옷이 할아버지의 삶을 함께해 온 친구 같은 거란다. 할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아니 젊었을 때부터 이 옷을 입고 현장에서 힘을 냈거든. 아이들은 오, 그랬군요. 하며 별것 아니라는 듯 다시 게임에 집중했다. 그러나 아내는 내 말을 곱씹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아내가 물었다. 새 채 새 옷을 입고 좀 멋부려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옛 기억을 다 버리는 건 아닐 텐데. 나는 잠시 침묵했다. 나도 알아. 그렇지만 이 점퍼는 내가 몇 번이고 힘든 순간을 견디게 해준 일종의 상징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늘 되돌아보게 하지. 아내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언젠가 당신 마음이 좀 더 편해지면 조금은 탈바꿈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옛날로만 남아있으려 하지 말고.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럴 수도 있지. 언젠가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 아내는 웃으면서 등을 돌리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렇게 우리의 하루하루는 조용히 흘러갔다. 어느 날은 갑자기 회사 후배들에게서 연락이 와, 회장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라며 약속을 잡기도 했다. 간만에 만난 후배들은 나를 보자마자 아니, 회장님 차가 대단하시네요. 라며 감탄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내가 타고 싶다길래 산 거야 하고 대답했다. 후배들은 역시 리더십도 최고셨지만 이제 여유도 최고시네요. 라고 농담을 던졌다. 그 말에 나는 야, 부럽다면 너희도 은퇴해봐. 지금은 세상 부러울 게 없어. 라고 받아쳤다. 그렇게 가볍게 웃어넘기면서도 나는 속으로 알았다. 많은 사람들 눈에는 내가 성공했으니 저런 차를 사는구나. 라고만 보일 거다. 실제로도 어느 정도 그런 면이 있지 않겠나. 하지만 이 차를 산 가장 큰 이유는 단 하나, 아내의 오래된 희망이자 소박한 소원이었기 때문이다. 그 마음을 이루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지금의 내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다. 날이 지나 여름이 왔다.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고 푸른 잎들이 무성하게 우거지는 계절. 나는 아침 일찍 차를 몰고 아내와 가까운 계곡으로 드라이브를 갔다. 아내가 시원한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말했다. 당신 이렇게 한가롭게 계곡에 오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그러게. 예전엔 상상도 못했지. 나는 물가에 발을 담그고 아내와 함께 조용히 흐르는 계곡물을 지켜봤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주변은 맑은 바람소리와 물소리로 가득 찼다. 그 순간만큼은 건설 현장의 소음도, 예민한 거래처의 연락도, 그리고 벤츠 매장에서 받았던 무시도 전부 잊을 수 있었다. 그렇게 계곡을 거닐다가 돌아오는 길 아내가 불쑥 물었다. 여보, 그 젊은 직원은 잘 지내고 있을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글쎄, 지난번에 잠깐 봤을 땐 잘 적응하고 있던데 어디선가 또 열심히 일하고 있겠지라고 대답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도 당신 덕에 큰 깨달음을 얻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일을 겪고 나서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나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래, 확실히 달라졌지. 우리도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됐고 새삼스럽게 겸손해진 듯해. 자칫 나도 모르게 남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적이 없지는 않았을 거야. 아내는 내 말을 곱씹으며 잔잔히 미소 지었다. 저녁 무렵 집에 도착해보니 텃밭의 채소들이 햇빛에 눌려 잎을 축 늘어뜨리고 있었다.
나는 얼른 호스를 들고 물을 뿌려주었다. 흙이 갈라져 있는 구간마다 물을 고루 뿌리니 금세 촉촉해졌다. 여보 땡볕에 놀다 왔더니 야채들도 힘들었나 봐요. 아내가 문 밖에서 웃으며 말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붙였다. 사람도 마찬가지겠지. 관심과 배려가 없으면 시들해지는 법이야. 아내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참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나는 멋쩍게 웃었다. 은퇴 후, 그리고 그 벤츠 매장에서 있었던 일이 내 마음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이후로도 나는 늘 그래왔듯 새벽에 일어나 동네를 걷는다. 어느 날은 새벽 공원을 도는 길에 입구에서 커피를 파는 작은 카페를 발견했다. 거기서 일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은 낯선 노인 손님이 자주 오는 걸 신기하게 여겼다. 할아버지 매일 이렇게 일찍 산책하세요. 라며 해맑은 표정으로 물었다. 그렇지. 젊었을 때부터 몸이 먼저 깨어나거든. 나는 커피 한 잔을 받아들고 아르바이트생에게 매일 열심히 사느라 힘들겠구나 하고 말을 건넸다. 그녀는 웃으며 할아버지야말로 대단하세요. 항상 저 점퍼 입고 오시는 거 보면 오래된 추억이 담긴 거죠? 라고 되물었다.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다. 어떤 사람은 이 낡은 옷을 보며 무시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에 담긴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사실이 새삼 반가웠다. 나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맞아 아주 오래된 친구 같은 거야 라고 대답했다. 그날 이후 나와 그 아르바이트생은 가끔 짧은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그녀는 건축학과에 다니고 있었다. 건물을 짓는 공부를 하지만 생각보다 어렵고 힘들다고 토로했다. 나는 내 과거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었다. 할아버지도 건설업을 했어. 처음엔 시멘트부터 날랐고 흙먼지 가득한 현장에서 숙식을 해결했지. 아르바이트생은 놀라며 물었다. 그럼 나중엔 어떻게 회사를 키우신 거예요? 함께한 동료들 덕이지. 또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했어. 업무 능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인간관계가 전부거든. 그렇게 조언을 해주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짜 많이 배우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그 벤츠 매장 직원도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을까. 시간이 더 흘러 어느덧 가을이 찾아왔다. 내 낡은 점퍼는 여전히 색이 발해 있었고 새 차는 마치 어제 산 듯 반짝거렸다. 가끔씩 내 과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왜 저런 차를 타면서 저렇게 허름한 옷차림으로 다니시는 걸까? 나에게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나도 명료하다. 나는 내가 살아온 모습을 부정하지 않는다. 겉이 달라졌다고 해서 나까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 무렵 친구들과 만나 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 마침 그 국산차 매장 앞을 또 지나치게 되었다. 유리문 너머로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의 모습이 보였다. 혹시나 해서 눈길을 돌려봤지만 그날의 직원은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다른 고객을 응대하러 안쪽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지방에서 계속 근무 중일 수도 있겠다. 문득 마음 한구석이 찌르르 했다. 다시 만나면 괜찮은 모습으로 인사하고 싶었는데 그러면서도 이내에 웃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누구나 자기 길을 가는 거니까. 그리고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다. 그날 나에게 깊이 허리를 숙이던 그의 모습과 훗날 만나 내가 잘 지내니? 라고 물었을 때 기쁘게 고개를 들던 모습. 그는 분명 배웠을 것이다. 나 또한 그 일을 계기로 삶을 다시 돌아보았다. 친구들과 식사를 하며 나도 모르게 그 이야기를 꺼냈다. 모두들 귀를 기울여 듣더니 결국 한 친구가 이렇게 정리했다.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존중해야 한다는 거지. 아무튼 인간 세상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모두가 그 말에 공감했다. 나 역시 웃으며 내가 긴 세월 동안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게 그거야? 라고 말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벤츠 매장에서 불쾌한 일을 겪긴 했지만 결국 나 역시 한 단계 더 성숙해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결국 이 모든 경험이 내 인생의 큰 선물이 되었다. 삶의 마지막 장을 살아가는 지금에서야 진정한 부와 행복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더욱 절실히 깨닫는다. 소박한 옷차림이어도
새로 산 고급 차라도 결국 내 마음이 늘 같은 곳을 향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걸 확신한다. 마치 새벽 공기처럼 보이지 않아도 확실히 느껴지는 가치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서로 간의 존중이다. 나는 앞으로도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를 걸을 것이다. 때로는 아내와 새 차를 몰고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을 실어 나를 것이고 혼자 텃밭을 가꾸며 소일거리도 할 것이다. 그 모든 일상 속에서 과거에 내가 배운 교훈을 잊지 않을 작정이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가 가진 가치는 늘 그 사람의 언행 태도, 그리고 진심에 달려 있다. 이 간단하고도 흔한 문장이지만 실제로 체득하고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나 역시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다. 문득 창밖으로 서늘한 바람이 스쳤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창가에서 낙엽이 살포시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아내와 함께 오늘 저녁 메뉴를 고민했다. 더 추워지기 전에 텃밭 채소도 정리해야겠네. 아내가 말했다. 그래야겠어. 내일 아침 일찍 좀 살펴볼게. 손주들도 곧 또 오겠지. 나는 창밖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하늘 어딘가에도 수많은 사연과 감정이 오가겠지. 어쩌면 누군가는 지금도 편견과 오해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난 믿는다. 적어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만은 그들이 겪은 아픔이나 소박한 진심을 존중해 주려고 한다. 예전 내 모습 그대로, 그리고 벤츠 매장에서 받은 잊지 못할 교훈을 간직한 채 나는 이제 평온한 노년을 살고 있다. 오늘도 늦가을의 서늘한 새벽을 맞이하며 나는 다시 걸음을 옮긴다. 도로에는 낙엽이 수북하고 공원 벤치 위에는 작은 물방울이 반짝인다. 작은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신 뒤 집으로 돌아와 아내가 차려준 밥상을 받는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새 차를 몰고 시장에 들러 반찬거리를 사온다. 한때 소박한 국산차만 고집하던 내가 이제는 번쩍거리는 고급 세단을 탄다는 사실에 의아해하는 이들도 있으리라.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다. 삶의 결은 바뀌지 않는다. 어떤 차를 타든 어떤 옷을 입든 내가 지켜온 신념은 변함없다. 사람을 제대로 대하자. 그리고 나 자신 역시 과거를 잊지 말자. 어쩌면 이것이 은퇴한 내가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남길 수 있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언젠가 누군가가 나에게 물을 것이다. 회장님, 결국 성공이란 뭡니까? 그때 나는 웃으며 대답할 것이다. 성공은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라 타인에게 베푸는 존중과 진심에서 오는 것이지. 어쩌면 그게 전부야. 그리고 회상하겠지. 그 어느 늦가을 새벽 낡은 점퍼를 걸치고 떠났던 차 매장에서 내가 마주친 차가운 시선과 결국 웃으며 떠나온 그날을. 그 작은 사건 하나가 내 인생의 마지막 퍼즐 조각처럼 여겨지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인생이란 본디 그렇게 흘러가며 우연과 필연이 뒤섞여 배움을 선사한다. 나는 이제 무심하게 느껴졌던 가을 바람조차 감사하게 여긴다. 아내와 함께 그리고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배경 삼아 때로는 새벽 운전을 하고 때로는 텃밭에서 작은 채소를 키우며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매일 다짐한다. 흙 묻은 작업복도 반짝이는 세단도 모두가 우리의 삶이지만 결코 사람보다 앞서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내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자 앞으로도 지켜나갈 가장 소중한 원칙이다.